서복경이고요. 지금은 더 가능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정치학 공부를 올해 26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동네 민주주의 또는 마을 민주주의, 요즘은 또 읍면적 민주주의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서 어떤 민주주의 과정 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에서 이 동네 민주주의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는 민주주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960년까지 우리나라는 52년에 처음 지방선거를 했고요. 56년에도 지방선거를 했고 60년에도 했어요. 근데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방선거를 없앴고, 그 지방선거가 민주화되고 나서 1991년에 의회 선거가 다시 살아났고 95년에 이제 그 행정부죠. 지방행정부 선거를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없어지기 직전에 1960년에 지방선거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보면 이 민주주의의 시간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에는요,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의회를 기준으로 볼 때요, 시의회도 있었고 읍의회도 있었고 면의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의회 의원의 정원이 420명이었고요. 읍의회 정원이 1055명이었어요. 그리고 면의회 정원이 15,4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읍면을 다 합하면 전체로 당시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가 전체 숫자가 16,909명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추계 인구가 2,5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절반이 안 됐어요. 2018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인구가 지금 한 5,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의회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광역시도의회 선거가 있었고 시군구의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광역시도의회 의원이 총 정원이 824명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의회 총 정원이 2,926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선거권자가 뽑은 의원 정수가 총 3,7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보면은 2018년에 우리나라 지방의회 기준으로요,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3,870여 명이었어요. 13,000명이라 치고. 그런데 196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 인구 대비해가지고 의원 정수를 나눠보면은요, 지방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국민의 숫자는 1,48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때요, 그 나라 민주주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런 걸 할 때는 선출된 대표자의 크기가 많다, 적다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2018년 우리나라의 선출된 대표자의 크기는요, 1960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9.3배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이 한 9.3배가 더 많았고요. 지금이 한 9. 몇 배가 혹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가능하면 공공의 일을 하는데 기여하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하고 나서 지방정치를 복원을 할 때 대표자들이 확 줄어든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방정치하고 1960년의 지방정치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겠죠. 그런 조건들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주의는 지금의 조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민주주의는 항상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지라고 하는 런던에서 발행을 하는 이 잡지예요, 잡지. 근데
이 잡지가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민주주의라면 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점수를 냅니다. 이거는 2020년 지표 점수거든요. 이 점수에서 보시면은 제가 뭐 그 몇 점 이거보다는요, 전 세계 나라들을 놓고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뭐 좀 짙은 파란색, 좀 옅은 파란색 색깔이 다 있잖아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요, 각 나라별로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각기 다른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 다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라고 하는 공간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단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위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2019년 기준으로 지구상에는 인류가 77억이 살아요. 우리나라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한 5,200만이 살고요. 서울에는 한 1,000만이 삽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몇 분이 사세요? 이거는 다 다르겠죠, 그죠?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 지금 그러니까 자치구는 2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40만 정도가 되는데요. 동은 지금 한 435개 정도가 있죠. 그런데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00명에서 40,000명 정도의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 평균적으로 2만 명이라고 치고요. 2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면서 하는 민주주의의 모습하고요, 5,200만이 뭔가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상상을 할 때는 그게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근데 이 여기에는 분명히 사이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과 단위를 구성을 하는 종합적인 어떤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동네에서 아침 저녁으로 또는 낮에도 마주하는 그분들은 사실은 그분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옆집에 사는 70대 어르신이 있으면은 그분은 10대 때 어떤 인생을 살았을 거고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지금은 또 70대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마 그분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아마 그분의 직접 부모님은 전쟁을 겪었을 거고요. 그분은 산업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는 IMF 때 이후 IMF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도 아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그때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소고기는 못 먹겠다. 그때 미국 고기가 아팠잖아요. 그 아픈 병 이름이 광우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픈 고기는 먹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아마 그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이 돼서 해임이 됐는데 그 과정에도 아마 이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집에 아마 10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대 자녀분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기억을 할까요? 아마 그분한테 전쟁 때 말이야 보릿고개가 있었단다. 그러면은 그분은 옛날 얘기 듣듯이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10대 시민이 기억하는 대한민국하고 70대 시민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이 달라요. 10대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하고요, 70대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같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네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연령 구성이 어떤 건지, 또는 그분들이 지금 뭘 주로 해서 먹고 살고 있는지, 이분들의 어떤 주거 양식이 1인 거주가 많은지 아니면 가족 거주가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요, 우리 동네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많은 동네하고요, 주로 낮 시간에는 직장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자러 들어오는 분이 많은 동네하고는 닥치는 문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상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요, 특정한 역사적 시간,
네,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특정한 정치적 단위에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장 닥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결과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결과까지 같이 감당을 하는 체제가 사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누구냐, 여기가 어디냐, 지금이 언제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가 넣어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의 속성이다. 요 부분을 좀 전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르면 이상한 게 아니고 다 다른 게 정상이다. 다만 핵심은 있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단위에서건 간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시민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풀어가느냐, 이거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77억이 살고 있는 세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5,200만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2만 명이 사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이거를 푼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들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천만이 살든 50만이 살든 5만이 살든 5천명이 살든 간에 독재자 한 사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당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요.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고민은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요, 역사상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체제 중에 제일 효율적인 게 독재체제예요. 제일 비효율적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닥치게 될 위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오게 되는 위험이 가장 작은 게 민주주의고요. 가장 위험이 큰 게 독재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에너지가 들어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에서 제도정치하고 현장정치라는 언어들을 우리가 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현장정치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한 세 가지를 떠올려요. 하나가 뭐냐면 거리, 두 번째가 이 노동조합 또는 작업장에서의 파업, 이런 문제를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각자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분화된 자기의 고민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민주주의에서는요, 항상 제도 안의 정치하고 제도 밖의 정치가 공존해요. 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도 정치만 있거나 거리의 정치만 있는 민주주의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정치는 그런 겁니다. 제도 안의 정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 정치라든지 대통령의 정치라든지 또는 각 부처의 정치라든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데요. 제도 정치는 잘못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하고 코드를 못 맞추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분들은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애도 키우고 어른들 건강도 돌보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도 돌보고 이렇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맨날 그 법문안 보고 맨날 자기 만나는 사람들은 의원들밖에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랑 같이 노는 거잖아요. 같이 노는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들을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안의 정치가 지금 이 시점 시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는 문제하고 코드를 못 맞추면은 거리가 열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열렸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잘못 돌아갔고 정부가 잘못 돌아갔고 국회도 잘못 돌아갔을 때 시민들이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하라고 했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은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서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그걸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 안의 정치하고 제도 밖의 정치가 서로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만드는 게 민주주의의 모습이거든요. 또는 이런 사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1,000만 막 이런 누적 인원 1,000만 명 이렇게 대규모 5달 동안 매주 뭐 이런 거는 자주 열리면 안 되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도 거리는 열립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유치원 3법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스토리가 그런 거거든요.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에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했는데 웬일인지 그 당시 교육부가 회계감사한 결과를 정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어떤 엄마들, 애들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 정보 좀 보자라고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교육부가 안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결국 행정소송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이제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 급식비 주고 선생님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하라고 쓴 공적 자금이죠.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원장님들이 백도 사고 아드님 결혼도 시키고 막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기사도 나고 그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금 보시는 것처럼 풍선을 들고 시위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국회의원들은 뭐하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안에서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게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것도 올라가고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서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이 적어도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횡령을 못하도록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큰 규모의 거리가 열리지 않아도요. 작은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은 언제나 거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당연히 제도 안에서 찾는 것이죠. 또는 이제 우리가 현장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의 파업인데요. 흔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동조합이 기업주하고요.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하잖아요. 뭐 머리띠를 좀 두르고 약간 빨간 조끼도 입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파업을 할 때는 주로 야외에서 하시죠. 야외에서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가지고 약간 무서운 노래도 좀 부르고 그 색깔도 좀 많이 빨갛고 그래서 이런 거를 언론에서 기사로 보시는 분들은요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마치 불법 행위인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시고요. 실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기업주들하고 대표자 대화를 하는 거는 마치 뭔가 합법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요. 노동자분들이 대규모로 모여가지고 파업을 하는 것도 제도적인 행위고요. 실내에서 대표자들끼리 협상을 하는 것도 제도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은 파업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하고요.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파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합법적이고 하나는 불법적이거나 하나는 제도적이고 하나는 비제도적이거나 하나는 T 시점에 하고 하나는 T 플러스 1 시점에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이 현장에서의 정치, 그러니까 현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시민들이 지금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는 바로 그곳이 현장입니다. 그건 우리 동네 골목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동네 가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의 작업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터지는 대규모 거리일 수도 광화문 내거리일 수도 있고 금남로 내거리일 수도 있고 서면 내거리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이 할 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모이는 바로 거기 그곳이 우리의 현장인 거고요. 그 현장은 결코 제도 정치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